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소셜미디어가 비즈니스의 새로운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은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소셜미디어는 상당한 이점을 제공하지만은 또 회사는 소셜미디어 관련 법적 분쟁과 또 리스크에도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주로서 직원 관련 소셜 미디어 사용과 관련된 이 준수해야 할 노동법이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소셜미디어 계정을 많은 회사들이 유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브랜드의 인지도와 회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게 이제 소셜미디어가 되겠고요. 소비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고 정보를 공개하면서 이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저희가 너무 자주 사용하는 아마존은 이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트위터 하나를 전용 계정을 쓰고 있고요. 네. 고객 지원용으로 또 하나 쓰고 있고요. 또 뉴스용으로 또 하나 쓸 정도로 많은 회사들이 동시에 정말 많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마케팅과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이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이러한 선전 광고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동시에 소셜미디어를 사용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법이라든지 노동법이라든지 증권법 영역까지 법의 저촉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직원이 직장에서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면 생산성 손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겠죠. 직원 간에 공유되는 어떠한 부적절한 행위나 기밀 또는 독점 정보에 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결과도 발생하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또는 요즘 아주 인기를 얻고 있는 틱톡을 많은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이런 틱톡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시간이 정말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업은 내부나 외부에서 소셜미디어에 사용할 수 있는 이 명확한 서면 규칙을 다시 말해 소셜미디어 정책을 채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셜미디어의 어떤 특정 회사나 고용주를 언급할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고용주와 법적으로 연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셜미디어 정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소셜미디어 정책은 직원이 인터넷 플랫폼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칙 또 지침을 설정을 해야 할 듯한데 고용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소셜미디어 지침 또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좋은 소셜미디어의 정책은 이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고용주의 기대치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허용 수준을 어디까지 허용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회사 계정의 비즈니스 사용에 대한 지침과 준법한 소셜미디어 사용을 보정하기 위한 조치들을 반드시 설정하고 가지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이 정책은 개인이 소셜미디어를 사용 시 정책이 되겠습니다. 직원이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비즈니스 정책은 첫 번째로 회사에서 직원이 과연 근무 시간 동안 또는 고용주의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해서 소셜미디어 계정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식별해둬야 되겠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소셜미디어에서 개인적인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유형의 컨텐츠가 허용되지 않을지도 명확하게 지침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설적이거나 희롱적이거나 아니면 스팸 같은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반드시 전달이 되어야 되겠고요. 이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프라이버시 이슈가 되겠습니다. 고용주의 장비를 사용해서 소셜미디어에서 공유하거나 액세스하는 메시지와 컨텐츠가 과연 개인정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지를 직원에게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이제 영어로는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통상적으로는 회사의 컴퓨터나 회사의 인터넷으로 개인정보를 액세스할 때는
이런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개인 정보가 보호를 받는다는 기대를 갖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정책이나 policy를 봐도 회사에서 액세스할 경우에는 회사가 다 볼 수 있다. 그리고 인포메이션을 쉐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여기서 제가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개인적인 사용을 했을 때의 그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 개인이 사용한다는 거는 회사의 소셜 미디어를 개인이 사용한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개인의 소셜 미디어를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사용한다는 걸 말을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네, 두 번째가 맞고요. 제가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개인이 회사에서 개인 소셜 미디어를 액세스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말씀드릴 게 또 한 번 죄송합니다. 만약에 네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소셜 미디어 사용을 완전히 금지할 수도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업무 사용 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사용 시에는 어떠한 지적 재산권과 회사의 기밀 또는 특권 정보 같은 공개와 남용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이 당연히 설정이 돼야 되겠고요.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직원들에게 어떠한 올바른 판단력을 그리고 판단력 사용을 강조하고 직원들에게 이러한 소셜 미디어 게시물이 고용주를 반영한다는 것을 반드시 상기시켜야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좋은 정책의 또 한 가지는 이 게시된 컨텐츠 소셜 미디어의 회사의 공급업체라든지 고객이라든지 동료 또는 이 투자자들을 언급하는 이러한 인포메이션들이 절대적으로 금지됐다는 그러한 사항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회사가 페이스북을 사용하든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든 이 게시하는 모든 컨텐츠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사용 약관을 반드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연방법 준수 사항이 있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고용주는 소셜 미디어 정책의 일부로 어떠한 징계 조치를 고려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너무나 많은 타임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 보낸다든가 아니면 직원들이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 어떤 불만 같은 거를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직원이 자기 조직이나 노조 결성 아니면 기타 상호 지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징계를 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 되겠고요. 내부 고발자, whistleblower, 기업의 내부 고발자 역시도 보호를 받게 되겠습니다. 또한 정부 고용주는 징계 정책이 직원의 표현의 자유, freedom of speech가 되겠습니다. 침해받지 않도록 반드시 조심하게 정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흔히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이런 소셜 미디어에 개인들의 이름이나 이미지가 무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직원의 이미지나 얼굴이 나온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개인정보법 보호법을 위반할 수가 있고 회사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소셜미디어 정책이 사실은 일률적인 접근 방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직장의 문화나 필요 상황에 따라서 맞게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소셜미디어 정책을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떻게 설정을 하든 회사의 기대치가 반드시 명확하게 직원에게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국에서는요, 그 유튜브 창에 뭐 댓글도 달고 우리 청취자분들과 소통을 하거든요. 그런 네. 것도 SNS 상에서 좀 조심하고 지켜야 할 것들이 또 있겠는데요. 네, 제 생각 중에 하나는 이제 어떠한 프라이버시 이슈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개인이나 사업체에 관해서 어떠한 명예훼손될 수 있는 부분의 언급과 행위가 있는다든가 아니면 허락 없이 어떤 이미지나 이름을 쓰는 경우 그런 경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인가요? 2021년 7월 7일에 이 백악관 대변인이 이 부분적으로 경쟁 금지 조항과 합의를 타겟으로 하면서 이 노동시장의 경쟁을 다루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할 것이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이 경쟁 금지 조항이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고용주들에게 주게 될까요?
네, 오랜 기간 동안 이 경쟁 금지 계약, non-compete agreement는 노동법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non-compete agreement는 일반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고용 기간 및 고용 종료 후에 특정 기간 동안 고용주와 경쟁하지 않겠다는 직원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이 비경쟁 계약은 통상적으로 특정 지리적 영역과 사업 범위로 제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LA 카운티에서는 경쟁하지 않겠다는 게 이제 좋은 예가 되겠고요. 네. 여기에는 고용주의 고객을 뺏어가지 않거나 고용주의 경쟁자를 위해 일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합당한 제한을 두는 경쟁 금지 계약을 굉장히 지지하는 주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셨겠지만 캘리포니아는 경쟁 금지 계약을 지지하지 않는 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지지하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욱더 그럴 것 같이 보입니다. 이 민간 부분 기업의 절반이 넘는 직원이 경쟁 금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받고 있고요.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비경쟁 계약으로 인해서 호텔이나 건설에서 일하는 블루칼라 근로자가 부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 현 행정부는 비경쟁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아주 재미있는 이슈를 들고 나왔습니다. 면허, 라이센싱 이슈가 되겠는데요. 이 면허 요건이 자유 경쟁을 불필요하게 하고 근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담스러운 라이센싱 리퀘어먼트가 구직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30%의 직업의 거의 30%는 라이센스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좀 인트레스팅한 디벨롭먼트가 되겠는데요. 이 노동시장의 경쟁 심화에 대한 행정부의 이런 초점을 생각을 했을 때 이 행정명령이 결국은 이 경쟁 금지 계약을 축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불필요한 어떠한 라이센싱, 직업 면허 요건을 금지하는 아주 획기적이고 새로운 규칙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은 이 기존 경쟁 금지 계약 또는 조항을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어떠한 이 행정 명령에 따라 향후 규정에 영향이 받을 것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만은 좀 새로운 이러한 디벨롭먼트를 모니터링하고 행정 명령이 내려지는 대로 업데이트 및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난컴핏의 중요한 점이 먼저 말씀드린 소셜 미디어에도 굉장히 좀 연관이 되는 상황인데요. 네. 이 난컴핏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기밀적인 어떠한 인포메이션과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회사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 생긴 어떠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계약이 이렇게 완전히 구속력이 잃게 되고 상실하게 되면 앞으로 이러한 어떠한 intellectual property, 지적 재산이라든지 이 회사 간의 소셜 미디어에서 주고받는 인포메이션이라든지 이런 프라이버시 이슈들이 점점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또 최근에는 임금 소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피스 레이스로 임금을 지불하는 회사가 있다면은 노동법 감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캘리포니아 고용주가 지켜야 할 피스 레이트 법들이 좀 궁금합니다. 이 소송 예방 체계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피스 레이스는 이제 직원이 생산한 각 단위 또는 완료된 직업에 대해서 고정된 금액을 받는 임금 지불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이나 시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자동차 수리나 트럭 운송 아니면 봉제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임금 지불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소에서 튠업을 할 때 자동차 한 대당 정비공이 받는 금액이거나 아니면 생산된 옷 수당 일정을 받는 공장 근로자들의 어떤 임금 지불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직원이 비생산적인 시간을 포함해서 모든 근무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피스 레이트는 일한 부분에 대해서만 어떠한 페이가 되기 때문에 직원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 소모되는 작업 현장을 오가는 시간이라든지 아하. 회의에 참석하는 시간이라든지 예. 교육 시간 등에는 이 비생산적인 시간에 대해 지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생산적인 시간뿐만이 아니라 비생산적인 시간에도 별도로 급여가 지불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피스레이시다 보니까 쉬는 시간에 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4시간마다 10분씩 쉬어야 되는데 다른 직원들, 시급 직원들은 4시간마다 10분씩 쉬는 시간이 유급 휴식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피스레이트를 받는 직원들은 유급 휴식 시간이 제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휴식 시간 할 때도 최소한의 임금이 지불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연히 최저임금뿐만이 아니라 초과 근무수당, 피스레이트는 완전히 이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만 페이가 되기 때문에 네. 8시간이 넘고 12시간이 넘어도 초과 근무 수당이 제공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8시간이 넘을 때는 1.5배, 12시간이 넘을 때는 2배 이상의 초과 근무 수당이 반드시 제공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통상적인 시급을 받는 직원이나 아니면 월급을 받는 직원의 임금 명세서와는 다른 명세서를 준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상 가능한 휴식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휴식 시간에 대한 직원의 총 급료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비생산적인 근무 시간의 총 시간과 급료가 얼마 되는지도 임금 명세서에 반드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 이 노동청의 단속과 그 다음에 많은 이 소송이 지금 빈번하게 접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피스 레이즈 시스템을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4가지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렇게 되면은 이 엠플로이 가이드가 그러니까 종업원들의 가이드북이 점점 두꺼워지겠네요. 그러네요. 페이지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법 전문 주철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